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동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번 체코 방문의 의미, 또 다른 경제 현안들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 거죠? 네, 오늘 아침 6시에 도착했습니다.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해 보이던데 피곤하시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더 피곤하시겠죠. 아, 또 여기서 대통령의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그 네. 체코 원전 수주를 좀 이렇게 확정짓는 거였는데 어떻게 목적은 달성하고 오신 건가요? 네, 뭐 아직 그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그 우리의 어떤 최종 수주 가능성 이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한 두 가지 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요? 예. 네. 하나는 우리 원전의 어떤 경쟁력, 이 부분은 뭐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우리의 그 온 버짓, 그다음에 온 타임 이런 건설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지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9년 만에 공식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번에 확고히 다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분쟁, 이게 가장 큰 거죠. 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기업 간의 어떤 분쟁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그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어떤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업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기업들도 좀 소송 중이지만 이걸 좀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양국, 한국하고 체코 정상이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재권 분쟁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그런 것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웨스팅하우스와 얘기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네.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이 좀 궁금한 건데요. 이 물량 일부를 좀 웨스팅하우스 쪽에 떼주고 그런 식으로 발주하는 방향도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양 기업이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은 24조 원짜리 수주긴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이게 되더라도 좀 손실이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좀 명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좀 이게 정말 이게 수주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4조 원이라는 규모가 좀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국내의 그 원전에 있어서의 공사비 이게 그 절반 정도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조 원이라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런 명확한 근거 같은 거 이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좀 자료나 이런 걸 제시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뭐 필요하면 저희가 산업부 통해 가지고 네. 자료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4조 원이라는 게 아직 규모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저쪽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될 경우에 이제 규모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봐라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최종적으로 갔을 때 24조 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 상황을 이제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남는 장사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는 장사이고요. 네. 또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 체코의 다른 원전, 그다음에 이제 체코를 넘어서 유럽의 또 다른 원전들까지 지금 우리가 수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원전이 1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가야 되고 네. 또 한편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결국 원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을 저희가 지금 수주 문턱까지 와 있는 것은 네. 결국 저희가 바라카 원전에서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한국의 원전이 뭐 흔히 얘기합니다만 온타임, 온버짓 그런 건설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체코 원전 수주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원전 수주와 또 우리 원전 산업의 어떻게 르네상스랄까요?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을 좀 밝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네.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네. 그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을 좀 발판 삼아서 좀 뻗어나가야 한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그 UAE의 바라카 원전 자체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말고요. 뭐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또 얻은 또 다른 경제적 성과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간략히 좀 소개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체코라는 곳은 체코라는 나라는 그 제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앞으로 더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벤치마크하고 있고 또 한국과의 협력을 아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근데 체코는 또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동유럽하고 서유럽 중간에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 발판의 어떤 거점이 되는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 중심으로 협력을 해왔는데 그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수소라든지 배터리, 그다음 미래차, 로봇 같이 친환경 에너지, 첨단 산업,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협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뭐 이런 과학기술 협력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제가 56개의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새로운 그 협력의 지평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 자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경제 현안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 연준이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내려서 이제 눈이 우리 쪽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금리도 내려갈 거라는 좀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또 거기에 발목을 잡는 게 가계부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가계부채를 이제 거시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부터 우리 가계부채의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지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네. 2022년도가 97% 좀 넘는 규모인데요. 이게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감소하고 올해 1분기까지 92.1%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한 7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네. 바람에 좀 월별로 증가액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액이 상승을 했는데 네. 그게 특히 8월 달은 이제 일시적인 요인으로 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9월 이후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될 거로 기대합니다만 그 정부하고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런 가계부채 상황들을 면밀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어떤 관리 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또 과감하게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언제까지 좀 그 시한을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어떤 추가 대책이 네. 나오는 걸 언제까지 좀 지켜보시고 대책을 내놓으실 생각이신지. 지금 이제 9월 달 지표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9월 달 지표는 8월보다는 좀 그 상승폭이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런 9월, 10월 하반기 이제 3, 4분기 상황을 봐가면서 네. 저희가 필요한 그 관리 수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적기에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방안을 좀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집값 흐름은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집값은 지역별로 격차가 큽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난번 88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폭은 둔화가 됐습니다만 네. 이것도 저희가 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이 상황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히 서울에서는 이 집값이 더 오를까봐 이제 사람들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부총리로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또 부총리님이 전문가시죠. 네. 네, 정부가 지난번에 88 대책으로 해서 6년 동안에 42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공급 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면밀히 지역별로 보시면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원하시는 지역에 그다음에 원하시는 여러 가지 그 주택들이 다양하게 저희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금 살고 계신 그 지역별로 네. 아니면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지역별로 그런 계획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자들께서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추가로 주택이 좀 공급이 되나 그 네,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건데 그럼 집값을 지금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어떤 추가 대책, 그러니까 88 대책 이후에 추가 대책은 저희가 언제쯤 예상하면 될까요? 88 대책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88 대책은 6년 동안에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21만 호는 새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21만 7천 호는 원래 스케줄이 뒤에 있던 걸 당겨가지고 네. 6년 안에 새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42만 호라는 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계획보다도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는 그 11만 호 정도 LH공사가 공공 그 신규 그 매입 임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1만 호가 원래 목표였는데 12만 호 이상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88 대책 발표한 그런 공급 스케줄을 최대한 오히려 더 당길 수 있도록 그 좀 속도감을 가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쨌든 6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당장 지금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 공급 계획이 있고요. 네. 지금 발표한 것이 6년을 걸리는 게 아니고 42만 호가 6으로 나면 매년 7만 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매년 평균 7만 호 이상은 추가 공급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힙니까? 집값? 네. 서울 집값 잡힌 저희는 가격을 타겟팅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내수가 쉽사리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부총님도? 네. 지금 뭐 저희도 뭐 기자들이 나가서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수출에 비해서 내수의 어떤 회복 속도가 좀 완만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그동안 해오신 것 같고 네, 네. 좀 내수를 정말로 살릴 어떤 대책, 제가 자꾸 대책을 여쭤보게 되는데 그런 대책은 또 어떻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회복세는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네.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제가 정책 당국자로서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은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럼 내수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많은 전망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도를 우리는 빨리 당기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 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별로 저희가 맞춤형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할 계획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투자를 신규로 7.5조 원을 지금 7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지금 마련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기업들의 애로를 빨리 해소를 전 부처가 달려들어가지고 각 기업의 애로를 빨리 찾아내서 또 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저 25조 원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또 어려운데 취약계층은 저희가 한 전 국민의 한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뭐 생계 보조를 포함해서 지금 소득 보조 이런 것들이 이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추가로 한 1인당
그 한 20만 원 정도 네. 그 아까는 1인당 한 현재 200만 원 이상 그 소득 보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이번 예산안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네. 저희가 그 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내수 활성화 입법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임시투자세액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네.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노후차를 살 경우에 개소세,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하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입법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희망합니다. 국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제시한 25만 원 지역 화폐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희가 뭐 민생 회복을 위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네. 이제 방법상으로 봤을 때 민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같은 걸 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드린다는 게 실제로 민생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는 소득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채무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그 어떤 부담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의 맞춤형 대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네. 25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한 30%의 국민들에 대해서 이미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 보조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20만 원을 좀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회로 25만 원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소비의 효과, 그다음 민생을 지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총리님도 이 방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다면 네. 이제 한전의 주무장관이니까 네.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원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요금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50%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50%를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부담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또 한전의 어떤 재무구조, 그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라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랑 같이 저희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관계부처랑 잘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더위가 지났으니 금방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총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올해 안에 전기요금 인상이 꼭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상보다는 유지 쪽에 좀 무게를 두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대로면은 올해 세수 펑크가 32조 원이 예상된다, 부총리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게 그러면 2년 연속 이제 대규모 펑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괜찮은 겁니까? 그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네. 이렇게 세수가 저희 예측보다 덜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작년하고 올해의 어떤 올해의 정확히 세수가 얼마나 결손이 날지는 아직까지 추계 중이고 곧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올해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지금 24년도잖아요. 22년과 23년도에 우리 글로벌 복합 위기하고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한 겁니다. 과거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세수 결손이 났고요. 내년도의 세수, 그러니까 그건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나아지고 해서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수라는 건 이렇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심한데 물론 이제 폭은 굉장히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아마 세수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저희가 그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원이라고 해서 그 세금의 어떤 세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 세수는 뭐 2년 나쁘다가 또 2년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좀 순환적인 그런 그 경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의 어떤 조세 부담률은 그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그냥 이런 어떤 단기적인 세수의 변화에 따라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에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네. 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금 어려운, 쉬운 세율 확대보다는 어려운 세원 확보가 우리한테는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경제활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효과가 발휘하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조세와 관련된 부분도 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민간과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경제 활동을 촉진을 해서 결국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세율을 이렇게 당장 조금씩 손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좀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좀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조세 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좀 세율을 올리는 좀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들, 시간 좀 어렵지만 그렇게 세원을 확충하는, 그 경제 활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 모든 제도들, 그러니까 조세를 포함 모든 제도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저희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폐지 입장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모레 이 금투세를 놓고 뭐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부총리님 혹시 여기 토론회 앞두고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그 토론회를 통해서 입장을 빨리 정리해 주길 희망하고요. 정부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폐지를 하고, 그 이 기회에 정부하고 여야가 모두 우리 어떤 자본시장 과세에 대해서 좀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우리 국가 경제하고 자본시장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과세 체계가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